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우종훈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미래의 선박, 그리고 미래의 조선소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4차 산업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에도 다른 산업보다 약간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들이 조선 분야에도 선박과 그리고 조선소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4차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증기기관의 혁명에 의한 1차 산업혁명으로 시작을 해서 전기와 통신, 그리고 오늘날 어떠한 혁신적인 기술로 대표가 되는 것을 4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산업은 상업이나 운수업, 금융업, 서비스업, 그밖에 당연히 제조업이 포함이 되는 어떤 생산 판매 활동을 통틀어서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모든 산업을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인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날 많이 들어보셨을 어떤 IoT라든가 빅데이터, 그 다음에 CPS, 블록체인 등의 기술, 이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연결, 지능, 보안 기술 등으로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혁신적인 기술들이 지향하는 바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무인화를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그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의 인류는 이전의 인류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어떤 이러한 어떤 가상현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러한 증강현실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더 이런 4차 산업기술이 친숙하게 다가오게 된 대표적인 계기는 모두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과 대결을 했던 알파고였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뭐 체스나 일부 게임에서 컴퓨터가 사람을 이긴 경우들은 있었지만 바둑만큼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에서 최종적으로 알파고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바둑계나 또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어떤 일회성 이벤트로 취부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사건이 어떤 엔지니어링 또는 산업, 공학계에 던져준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이 알파고에 의한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 특히 무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어떤 사람의 지능을 대신할 수 있는 지능화 기술은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제프리 힌튼 박사의 발견에 의해서 촉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마치 과거에 앨런 튜링이 어떤 컴퓨터 과학의 시초를 만들어냄으로써 오늘날 컴퓨터가 발전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세상은 제프리 힌튼이 증명을 해낸 딥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세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 기술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조선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의 스마트화, 그리고 무인화 및 자율주행의 발달과 확대, 그리고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조선산업과 연관된 최근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우선 스마트 야드로 대표가 되는 스마트 조선소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의 얘기처럼 더 이상 이 세상의 공장에는 사람이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이나 로봇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무인화 또는 자율운항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날 이미 자동차 업계에는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처럼
선박 분야에도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니즈가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기존의 어떤 그 선원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바다에 대한 오염의 문제 등을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 기술로서 자율운항 선박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어떤 스마트 조선소나 또는 자율운항 선박과 같은 어떤 효율성 또는 어떤 기술의 추구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다 아시다시피 어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어떤 온실가스의 문제, 즉 인류의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의해서 그 변화에 의한 그 영향이 조선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어떤 전 세계 조선 업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좀 이렇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요자 측면에서의 요인이 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의한 친환경 선박 또는 어떤 친환경 연료에 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선박의 진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과거의 목선이나 이런 그 나무로 만든 선박은 차치를 하고 1900년대 초반에 강철을 이용한 선박이 이제 나온 이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태동기 선박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화물량과 안전하게 이 화물을 운반하는 데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떤 자동화, 자율화나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이제 관심을 받지를 않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세계 1위로 그 조선 업계를 지배를 하게 되면서 중간에 있는 전통적인 선박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이 기간에는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완전 자동화, 그 다음에 아주 고도화된 친환경은 아니지만 아주 점진적으로 어떤 그 승조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적은 연료로 더 먼 거리를 가고자 하는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포함하는 2010년대 이후 지금까지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는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연료 소비량을 줄이지 못하면 더 이상 전 세계 바다에서 그 화물을 운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국제 회사 기구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레귤레이션을 이미 발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현재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승조원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 무인화된 자율운항 선박 또는 무인 선박으로 가는 과정에서 현재 스마트 선박이라고 하는 즉 친환경 선박과 무인 선박의 어떤 중간 단계로서 그 무인 선박을 지향하는 많은 스마트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선계가 지향하는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것은 친환경, 예를 들어서 황산화물이나 질산화물 등을 배제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거기에 승조원의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된 설비들, 그 다음에 운항 시스템이 포함된 기술들이 인테그레이션 됨으로써 자율운항 선박이 완성될 것으로 조선업계에서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자율운항 선박의 레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율주행 수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준이 3이다. 또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자동차의 자율주행 수준이 4에 도달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자율운항 선박의 경우에도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 수준 1번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분의 선박,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대부분의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분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들이 자율 운항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율 수준 1에서는 선원들이 필요하고요. 선원들이 그 운항을 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와 시스템들이 그런 선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수준을 자율 수준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 수준 2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그 자율운항 선박이 어떤 원격 제어를 받게 됩니다. 즉 어떤 항만이나 또는 항구의 컨트롤 센터에서 원격 제어를 받게 되는데, 다만 자율 수준 2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고장을 났을 때 그 시스템 고장에 대응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 수준 2에서는 아직은 어떤 무인화 단계에 가지는 못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자율 수준 3단계에 다르게 되는데, 자율 수준 3단계가 되면 선원이 승선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박은 거의 90% 이상을 원격 제어에 의해서 운항이 되게 되고, 다만 시스템 고장을 대비해서 별도의 어떤 스탠바이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다시 얘기하면은 자율 수준 2에서 시스템 고장에 대응하던 선원의 역할을 별도의 스탠바이 시스템이 대기를 함으로써 그 고장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자율 수준 3번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자율 수준 4는 더 이상 어떤 선원도 필요하지 않고 원격 제어가 아닌 선박 자체가 모든 의사결정,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대응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한 선박이 자율운항 선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자율운항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인 콩스버라고 하는 그 유럽에 있는 회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선박에 보이는 어떤 거주구 같은 소위 선원이 거주를 하는 그런 구조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일반적인 상선들뿐만 아니라 그 미국 해군 같은 경우는 이런 배틀쉽, 전함들이죠. 전함이나 또는 잠수함 같은 경우도 이런 보잉이라고 하는 항공사까지 이런 경쟁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인명의 어떤 그 손실을 가장 그 최소화할 수 있는, 극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율운항 선박은 선박 하나만을 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박과 어떤 항만이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기술도 필요하고, 선박에 탑재되는 여러 가지 최신 소프트웨어들이나 최신 하드웨어들에 대한 그런 플랫폼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선박들이, 자율운항 선박들이 머물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허브가 될 수 있는 항만에 대한 그 기술도 계속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내비게이션 사업이나 또는 ICT 융합 인더스트리 4.0 사업, 그리고 디지털 포트 4.0 사업 등을 통해서 이러한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된 생태계 구성을 위한 많은 그 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 중에 자율운항 선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을 하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왼쪽에 보이는 배가 어떤 목표 지점, 어라이벌이라고 된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당연히 직선으로 된 가장 최단 거리를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3개의 항로에 날씨가, 우리가 해상이라고 하는 공간은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예측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단 거리가 가장 가깝긴 하지만 그 최단 거리상에 어떤 태풍이 지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 선박이 그 최단 거리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선박이 항해를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조건을 가진 기상 상태를 쫓아서 가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빨리 목표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통신이 포함되지 않은 내비게이션만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최단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떻죠? 우리가 이런 DMB나 또는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교통량을 다 수신을 하고 있죠. 그런 교통량이 반영이 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게 되면은 최단거리가 아니지만 좀 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패스티스트 패스를 찾아주는 기술을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율운항 선박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떤 내비게이션만 활용을 하게 되면 최단거리로 이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방대한 기상 데이터, 엄청난 양의 기상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가 되겠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미리 어떤 컴퓨터 환경에서 고도화된 어떤 훈련을 받은 그런 인공지능이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단거리가 아니라 그 수많은 기상 정보와 그 다음에 운항에 대한 학습 정보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최적화된 경로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연구는 실제로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노명일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연구 사례인데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선박의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상해에서 그 폴란드에 있는 그단스크라고 하는 굉장히 긴 항해 경로입니다. 이 경로를 한 5,000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이 운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경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노란색 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갈 경우에는 아래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매뉴얼, 소위 그냥 승원이 그 승조원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운항을 하게 되면은 약 1,500톤의 연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이런 빅데이터와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탐색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아주 미비한 거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연료 소비량은 거의 1,200톤 가까이, 120톤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 거의 10%에 가까운 연료 절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하면 4차 산업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선박은 좀 더 적은 연료로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널리 확산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민간이나 또는 그 영국,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런 자율운항 선박의 중요성을 아주 깊게 인식을 하고 자율운항 선박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개념도는 국내 국책연구기관에서 여러 연구소들, 그다음에 여러 대학들과 함께 오늘 소개드린 이런 무인 선박을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대형 국책과제가 진행이 되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 그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약 5년,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내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무인 선박이 화물을 운송을 하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